똘똘 뭉쳐서 잘 막아내면 예, 이게 버텨갈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예. 이 한동훈이 몇 명 안 되는 그 자기 친한계를 이용해가지고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권력을 쥐려고 소통령 행세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막 나가는 것들을 국민들이 좀 시간이 흘러서 차분해지시면 네. 민주당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거야? 음, 이런 그 이슈가 변경되는 순간이 와요. 민주당은 뭘 잘했어? 음, 라는 그 순간이 옵니다. 네, 그때까지 버티자는 겁니다. 일단은 버텨야 돼요. 예, 버티면 상황이 저는 충분히 반전된다고 보입니다. 여러 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한동훈 지금 사실 똘똘 뭉쳐서 잘 막아내면 예, 이게 버텨갈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예. 이 한동훈이 몇 명 안 되는 그 자기 친한계를 이용해가지고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권력을 쥐려고 소통령 행세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맞습니다. 어제 아침에 한덕수 총리를 당사로 불러서 당사에서 둘이 서서 한 게 아주 역풍이 센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의 직무라는 거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정지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사실상 직무 정지를 한다. 네.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한테 뭐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본인이 이제 그 요청을 해서 네. 만남이 성사되고 했다 그러는데 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이게 선출된 권력이냐, 대통령으로 선출된 권력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아니 지금 그 초상집에서 지금 뭐 자기 초상집에서 밥그릇 수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예, 밥그릇 전탈제 벌이는 그런 네. 모습이니까 자기의 위상이나 찾으려고 하고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한 주일 만에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늘 나온 거 리얼미터 뭐 한 17.7% 이렇게 나오는 건 이 예. 정도면 사실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면 네. 굉장히 어떤 지지세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네. 사안은 뭐 굉장히 처음으로 10%대라고 얘기하지만 예, 예, 그래도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7.3% 이렇게 나오는 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하면 그때 4%까지 떨어졌어요. 4%까지 떨어졌었죠. 네. 그때 네. 4%까지 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네. 지금 아마 굉장히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의 특징상 그때 하루 이틀 사이에 놀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놀람을 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까지 그 방어를 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뭐 그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그 사유로 열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지자분들의 또 열망도 있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이 해왔던 폐악질에 대해서 네. 아니 그러면 그 결국 그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은 그래도 상당히 지지율을 지키고 있는 편인데 만에서 오히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13%, 14%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며칠 사이에 12월 4일 조사에 13.3%였는데 12월 8일 조사에는 9.8% 그리고 오늘 조사 나온 거에 보면 7.1%로 떨어졌어요.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한테 뒤진 결과가 나온 것도 있어서 한동훈을 계속 대표로 인정해야 되느냐,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사실 오히려 관건이 아닌가. 지금 원내대표는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너무 강해서 예. 12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지금 경선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거나 14일 날 탄핵안에 대해서 재표결이 또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는 뭐 한동훈의 손을 완전히 놔버릴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가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 한동훈 체제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 세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이제 당정이 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당정 분리가 너무 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네. 계속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그게 이제 그 항상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뭐 건강한 차별하다. 네. 뭐 이런 게 그 당정 수직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수평적이고 좋은 거다라는 말장난 같은 이야기죠. 그런 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은 당정이 일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비상계엄 있고 나서 지금까지
당정이 일체가 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한동훈 지도부가 문제가 됐던 게 당에서 여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여론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발산하기도 하고 그 여론을 수렴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네. 그 어떤 절차도 있고 규정도 있고 공무원의 직이라는 게 있고 언론이나 그런 여론의 그런 주체들한테 뭐랄까 이게 좀 대놓고 컨택한다고 할까 개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 역할을 원래는 당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당이 과연 그렇게 해왔느냐? 근데 우리가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뭐 조기 퇴진하라. 네. 이건 뭐 6개월 만에 조기 퇴진해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한 요구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탄핵 절차를 밟아도 6개월 만에 그게 결론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네. 근데 오히려 그 탄핵은 아니지만 6개월 만에 조기 퇴진하라 이런 거는 탄핵보다 더 심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어떤 우리 뭐 여권의 버티기가 들어갔을 때 그 네. 여론에 대해서 정당이 기민하게 이 버티기를 위한 여론 작업,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될 거냐? 그게 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거면 당대표 이하 뭐 지도부가 왜 필요하냐? 이 위기 상황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받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실 그 헌법상으로 대통령을 직무를 정지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사퇴해서 사야한다거나 이런 건데 그런 방법이 없이 직무를 정지된 상태다. 외교와 국정도 관여 안 하겠다. 이걸 아니 한동훈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걸 발표를 하고 예. 그리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을 때 권한 대행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아직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안 되고 탄핵도 안 됐는데 저렇게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근데 물론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둘이 말이 전혀 달랐어요. 다른 이야기를 했죠. 다른 이야기를 했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간담회에서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모든 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한동훈의 혼자 오버. 그러면 뭐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그러면 뭐 한동훈을 만납니까? 한덕수를 만납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거고 아니 지금 어쨌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 그러면 국군 통수는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하지 않겠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깊이 어떤 본인의 그런 욕심을 일찌감치 그 내세워서 진행을 했던 게 본인의 그런 이 지지율 하락에 절대적인 영향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그 탄핵을 앞두고도 계속 말을 바꾸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렇죠. 계속 뭔가 얻어내려고 대통령을 협박해가지고 받아내려고 해서 결국 대통령이 임기와 뭐 모든 거를 당에 맡기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죠. 그랬더니 또 말 바꿔서 또 조기 퇴진하라고 뭐 조기 퇴진으로 말을 바꿨죠. 근데 뭐 당에 맡긴다고 했지 당 대표한테 맡긴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이 뭐 최고위원회나 아니면 의총이나 그런 그 시스템 공식적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안정화하는 방안을 그 강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누가 봐도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게 발언과 행동을 하니까 아니 본인은 지금 그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뭐 이 위기의 순간에 잘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럴 때일수록 선이 굵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맞습니다. 그냥 조변 섞게 하고 정말 사람들이 딱 봐서 왜 저러는지가 너무 읽히잖아요. 그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공격 앞으로 해놓고는 이게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말을 자꾸 뒤바꾼다는 거는. 뭐 돌진하라고 해놓고는 예. 이상한데 아닌데 또 말 바꿨다가 또 뭐 그게 맞나? 이러면서 다시 또 진행시키고. 그 와중에도 자기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 그게 헌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적인 동의도 없다. 본인의 지지율이 뭐 30% 40% 돼서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고 그런데 대통령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이런 건 모르지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결국 뭐 정치판이라는 게 지지율이 깡패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깡패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곧 있으면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따라잡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당대표가 얼마나 언론에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을 창구를 많이 차지를 합니까?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렇게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조사는 지금 조국하고 똑같을 정도로. 예, 예. 네. 지금 7.1%, 홍준표 시장 5.8%, 오세훈 시장 5.6%.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거의 붕괴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부터 질서 있게 퇴진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저 한동훈의 지지율이 이번 주를 지나면서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 7%면 7%는 이미 오차범위라는 게 네. 지금 오차범위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죠? 3.1인 것 같아요. 3.1이면 네. 6.2까지는 오차범위 아닌데 네. 그럼 7.1이면 오차범위 밖으로는 0.9예요. 0.9니까 이거는 사실 그 의미 있는 그 지지율이라는 거 볼 수 없어요. 네. 예, 지금 이미 한동훈 대표 스스로의 지지율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본인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한동훈 대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와 같이 이렇게 같은 전선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뭐 그분들은 또 당의 의원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는 좀 분리해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리더십은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하고 같이 연대했던 사람들도 생각이 많을 겁니다. 네. 이게 과연 재기가 가능한 지지율인가? 네. 근데 한번 강영석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꺾이면 추락하는 그 날개 없이 추락하고 네. 이게 다시 반등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그리고 거의 대부분 반등을 못 하죠. 사라지죠. 네. 거의 대부분 반등을 못 하고 이 지지율이라는 게 한 번 꺾여가지고 저렇게 특히나 10% 밑으로 한 번 떨어지면 저 다시 살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 살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여태까지 정치인들 중에서 떠올랐다가 한 번 그렇게 푹 꺼져버리면 다시 살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특히나 뭐 대선 옛날에 뭐 DJ나 뭐 YS 정도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 정치 구단이었고 오랫동안 그 정치를 경험을 했고 거기에 세파를 헤쳐나온 사람들이라서 기본 체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짝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떨어져서 다시 살아난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평가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평가의 원인을 제공을 한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 작년 연말 12월 26일에 처음 비대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작년 연말 조사에는 40%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7%라는 거는 33%를 까먹었다는 건데. 근데 그 33%의 이탈표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분들이 결론을 내려서 빠져나가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율을 위기 상황에서 다 까먹고 있다. 다 까먹고 있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복귀가 어렵고 비대위 체제로 곧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비대위를 만들려면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김민전, 김재원 그리고 인요한 최고위원 요 세 분은 뭐 함께 움직이겠죠. 함께 움직일 것 같은데 나머지가 이제 장동혁 최고 그리고 이제 진종호 최고예요. 이 2명 중에 1명이라도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 저거 보시면 2024년 1월 17일에 여론조사는 서울에선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1년 만에 그렇죠. 지지율을 다 까먹었다. 그때 정말 신데렐라였죠. 떠오르는 그런 신성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7%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자기 지지세를 오랫동안 가져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저 한동훈은 또 유난히 또 1년 만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안철수도 그래도 몇 년 갔잖아요. 저는 인지도나 지지도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인지도가 생기고 열심히 해서 지지도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늘이 한번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그게 뭐 자기가 뭐 잘나서 뭘 했다
아니면 뭐 내가 노력해서 뭘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이카루스의 그 날개처럼 떨어지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신이 해준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것이 정말 내가 했던 그 무엇의 노력을 넘어서는 행운이라는 걸 신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예,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왔어요. 네. 오랫동안. 네. 예, 그러니까 저번 총선 이후로 많은 비판을 해왔지만 네. 그런데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제 이야기를 곱씹어서 나중에 복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내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때 제일 처음에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방송에 나가서도 한동훈 대표는 선대위원장이 맞다. 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당대회 나오지 않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잘 되든 총선이 잘 되든 안 되든 외국에 유학을 가는 게 맞다. 그때는 네. 이제 그 총선 공천 시즌에 그런 이야기도 제가 했는데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싫게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근데 그때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한동훈은 너무 그러니까 예. 너무 빨리 너무 자기가 대통령이 그렇게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이미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예. 것 같아요. 자기는 예. 이제 차기 대통령이다. 근데 이걸 임기도 못 기다려. 당장 손에 쥐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런 조급함이 네. 결국에는 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지금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장면이 특히나 비상계엄 해제위에서 두 손 맞잡은 한동훈, 이재명 저 장면이 결정적으로 여권 지지층, 예. 우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저 뭐 하는 짓이냐. 보시면 뭐 예. 김용현 장관을 어떻게든 깔아 뭉개려고 야당에서 별소리를 다 해요. 저건 또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북한의 원점 타격을 해라. 근데 그 거부한 합참의장에 뭐 쟤 빼라 그랬다는 도 어쩌는 뭐 이런 소리 했는데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또 아니라고. 근데 이번에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부터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가짜 뉴스를 만드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죠. 홍장원도 그렇고 네.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예. 특전사령관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떠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자꾸 가짜 뉴스를 만들면 일단은 뭐 그 가짜 뉴스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표결에 영향만 미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14일에도 재표결 한다는데 그 재표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가결만 되면 그 전에 무슨 가짜 뉴스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박근혜 대통령 때 뭐 구술했네, 비아그라가 뭐 나왔네 어쩌네 하면서 별소리를 다 했는데 예. 뭐 유리방이 있네 무슨 뭐 300조가 있네 뭐 그랬었죠. 예. 별소리가 다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짜 뉴스를 횡행했는데도. 그리고 나중엔 다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졌죠. 전혀 사실이 근거가 없었던 게 밝혀졌는데 예. 지금도 야당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이 탄핵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이래로 네. 그 가짜 뉴스를 대응하는 것도 이 보수 우파들이 특히나 그 유튜브를 진지로 한 네.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가 구축이 돼 있으니까 네.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네. 하는 반대 논리나 반대 입증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바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홍장원 1차장만 하더라도 그때는 정말 예, 뭐 그냥 맥없이 당했죠. 속수무책이었죠. 예, 그냥 모든 언론이 그냥 와르르 쏠려버리니까 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 그 실제로 마음속으로 그런 분들도 지키지를 못해. 심지를 곧게 하질 못해.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예. 여러분들 지금 흔들릴 때도 용기를 가지시라. 우리가 버티면 된다.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17%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네, 뭐 그러네. 이렇게 되면 안 없어지는데 예. 그때는 그 고성국 박사님 얘기처럼 예.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패널들이 다 바뀌어나가고 예.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럴 정도로. 그렇죠. 네. 근데 그때하고 확연히 다른 게 네. 저는 집회도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강화문에서 집회하시는 그 고마운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참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여의도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네. 표결날.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사실 갔었습니다. 네. 가면서 여기저기 많이 봤어요. 네. 왜냐하면 그날 이제 KBS에서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간 김에 이제 여기저기를 좀 둘러봤는데 네. 깃발을 보니까
정말 그 민주당의 조직이 영혼까지 끌어모았어요. 무슨 완도지부 뭐 이런 데까지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완전히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네. 왔는데 과거에 이제 그 촛불 집회를 보면 그때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들. 그렇죠. 의원대 조직이 아니고. 네. 게다가 아니 무슨 오전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광화문 촛불 집회는 그 정도로 그 오전부터 밤 12시까지 하려 그러면 한 명이 그 12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교체가 되는. 그러니까 연인원이 네. 실제로 거기 모여 있는 인원보다 몇 배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 그 여의도 집회 상황을 보니까 빨리 끝나고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 그 촛불 집회는 매일 했어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 그 탄핵안이 부결되자마자 네. 그 다음 날 안 합니다. 현재까지도 안 해요. 네.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라는 게 조직을 동원하려면 충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매일매일 하기 쉽지 않죠. 매일매일 하기가 쉽지 않고 네.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촛불 집회처럼 유지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조직이 동원된 거고 그 조직이 동원됐다는 거는 결국 그 현장에서 그 과거의 촛불 집회와 같은 그 기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저는 이번에 리얼미터 17%에 반영된 거라고 봐요. 네. 과거 같으면 뭐 한 4% 떨어지고 네. 매일매일 일반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매일매일 돌려야 돼요. 네. 그게 민심화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장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와는 다른 오히려 지금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매일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숫자에서는 거의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밀리지 않아요. 네, 네, 밀리지 광화문이 여의도에 전혀 밀리지 않고 네.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면 가능한데 네. 이 버티는 것이 어렵다고 뭐 마음에 어떤 그런 포기가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버텨야 돼요. 예, 버티면 상황이 저는 충분히 반전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의도에서 갔던 사람들 얘기 중에 뭐 중국인들이 많이 있었다. 저 팩을 보시면 중국어가 써 있는 우유 팩에들 촛불을 들고 있고 3분의 1이 중국인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 우유팩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로가 있나? 어떻게 저런 우유팩이 나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저건 중국 사람이 예. 거기 가면 가리봉동 같은 데 가면 중국 물건들 많거든요. 물건들 주로 파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어디에 국내에 저런 음료수를 파는 데가 있나요? 간체로 써져 있는 거죠, 저게. 네. 예. 매일 우유는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거 이거죠. 그래서 그 시위의 그런 강도가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때의 시위 강도하고는 확연히 지금 다르다. 민주당 측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현장에서 네. 이게 그 기세에 눌리거나 그럴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방송에서도 광화문과 이쪽을 처음에는 네. 여의도만 보여주다가 광화문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 광화문과 여의도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같이 거죠.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 나왔어요. 예. 네. 게다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 맞불을 놔야지. 네.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지. 네. 그리고 예산안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하지 않으면 합의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네. 삭감한 예산안을 그대로 끌고 가면 그게 이제 경찰 특활비죠. 네. 경찰이 인원이 15만 명입니다. 네. 그 15만 명의 가족까지 몇 명입니까? 네. 그분들이 이렇게 뭐 아무것도 보조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과연 용납할 거냐? 뭐 네. 검찰 특활비도 있고 뭐 감사원은 이제 인력이 작으니까 네. 좀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저는 과연 예산안 협의가 없다 그러면 그 준예산 상태로 돌입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 준예산은 이전에 예산안 협의를 이전에 그 전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그냥 쓰는 건데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연봉과 올해 연봉이 일단 동결돼요. 네. 그런데 300만 공무원들이 그걸 또 용납을 할 거냐. 저는 뭐 예산안 협의 없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결국 그 예산안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네. 예산안 협의에 나서는 상황이 오면 결국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그 예산 농단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 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네. 사실 그 예산안 삭감, 무리한 삭감을 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예산안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왜 그러면 계엄을 한 것이냐를 놓고 김영원 장관은 이제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화랑설레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전제로 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전제로 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뭔가 있다면 지금 좀 나왔어야 되는 거고 나왔어야 되는 거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선관위를 이렇게 찾아간 거에 대해서 군인들이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확인되지 않은 뭐 포렌식 중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일단은 뭐가 나오지 않은 이상 그게 나올 거라는 걸 전제한 대비보다는 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더 중점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나온다면 그건 뭐 당연히 좋은 거고 좋은 거지만 예. 그걸 기대하고 뭔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 일단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에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계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느냐. 예. 일단은 뭐 14일에 또 다시 한번 탄핵 표결을 한다니까 예. 그 탄핵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고 예. 국힘 입장에서는 탄핵은 하여간 무조건 계속 막는 것이 확실하다.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 또 한동훈이 이걸 가지고 너무 장난을 치니까 근데 뭐 또 계속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나왔는데 또 조만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지율이라는 게 한 자릿수 지지율이 계속 확인되는 결과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친한계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 네. 지지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결국 한동훈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된다. 그렇죠. 네, 대통령이 될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대선 후보가 돼서 자신들이 계속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예. 이런 전제하에 친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예. 친한계라는 게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조경태가 가서 좌장한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같이 정치적 운명을 몇 번을 거쳐 선거를 몇 번 같이 했다거나 뭐 같이 여러 번 뭘 했다거나 그런 게 없고 친한계라는 게 그냥 갑자기 생겨난. 근데 따지고 보면 조경태 의원이 육선 의원인데 네. 한동훈 대표 밑에서 좌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고 네. 그 기대치가 가능성이 없어지는 순간 뭐 그냥 모르는 사람 되는 거예요. 네.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밑에서 좌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국회 부의장 정도, 2년 후에 국회 부의장 정도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단일 대우는 또 해야 되고 뭐 하니까 단일 대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공멸로 가는 그런 단일 대우를 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친한계 내부도. 그러니까 일단은 14일에 재표결을 하고 네. 그리고 14일 재표결 이후에 새로운 전국 상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제가 과거에 그 집회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연예인들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초반에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연예인들이. 조금 있다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 어쨌든 상황을 조금 보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예인들이 빨리 지금 조인을 하잖아요. 네. 이게 그분들이 정말 뭐 어떤 생각을 바로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뭐 다른 데서 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네. 손이 작용된 건지. 네. 제가 볼 때 연예인이 이렇게 빨리 등장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급하다 지금 민주당이. 급해요 지금. 예, 이거를 빨리 굴려가지고 스노우볼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스노우볼 가다가 녹을 것 같은데 네. 급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이 관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급한 만큼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버텨야 됩니다. 네, 저들도 지금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예, 예. 매일매일 국회에서 뭘 하려고 들고 뭐든 나오게 하려고 하고 뭐 무슨 막 말도 뭐 안 발의를 하고 네, 발의를 하고 뭐 이슈가 안 죽게 하려고. 특검법을 계속 낸다 그러고 근데 이게 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만큼 엄청난 이슈가 있는데 다른 뭐가 뉴스가 되겠어요. 그렇죠. 뉴스거리가 안 네, 되죠. 뉴스가 네. 안 돼요. 네. 사실 저희도 지금 뭐 다른 뉴스를 하려고 해도 이 대통령 탄핵을 매주 한다는데 뭘 어떻게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 뭐 트럼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뭐 어떻게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그냥 뇌피셜인 경우들도 많고 이 서버 문제도 이것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팩트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팩트를 가지고라도 버틸 수 있다. 예, 예, 버틸 수 있어요. 예. 예. 오히려 지금 우리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지금 무리수가 계속 나오고 예산안 또 더 막 나가겠다고 네. 지금 또 뭐 탄핵 소추해가지고 또 정지시키겠다고 더 막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 막 나가는 것들을 국민들이 좀 시간이 흘러서 차분해지시면 민주당 쟤네들은 왜 저러는가 이런 그 이슈가 변경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제가 버티라는 거지. 그게 뭐 이 버티는 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버티자 이런 게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이 혼란이 약간 먼지가 사그라들면 민주당은 뭘 잘했어? 라는 그 순간이 옵니다. 네. 그때까지 버티자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탄핵 소추 사유도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런 말도 안 되는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는 거가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냉정하게 바라보는 순간이 올 것이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2월 3일에 있었으니까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지금. 예, 예. 일주일도 네. 안 지났습니다.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죽으실 필요 없다. 조금만 버텨보자. 그리고 또 이번 주 탄핵은 예정돼 있으니까 14일이 또 한 번 더 부결이 되고 나면 3번, 4번, 매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또 연말이 들어가고 네. 사람들도 또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게 뭐 그때까지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생각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옵니다. 탄핵이라는 게 뭐 숫자를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게 투표도 불성립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표결 자체가 불성립을 하는데 그게 내란 상태죠. 그게 내란 상태. 탄핵을 3번 이상 4번 5번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내란 상태다. 네. 근데 저들도 지금 답답하긴 한 것 같은 게 여의도에 2030 남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여자 많으니까 여자 보러 와라. 근데 대학 교수가 저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참 상황이 뭐 맞지는 않는 발언을 하는데 저런 거는 또 막말이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꼽지를 않더라고요. 네. 한국경제가 그래도 다뤄줬어요. 예, 다뤘습니다. 네. 예. 네. 그래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보다 확실히 다릅니다. 네. 예, 확실히 다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예. 다르고 우리만 지금 보시는 지금 13,000분 함께 하고 계신데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만 흔들리지 않아도 예, 맞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17%가 그래도 어마어마한 네,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 예. 이것도 다음 주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다시 예.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반등할 수 있고 4분의 1만 확실히 버텨도 절대 넘어가지 절대 않는다. 탄핵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는다. 모든 거 기세고 네,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게 뭐 법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지지가 최소한을 버텨주면 언제든지 이 부분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겁니다. 네.